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지 강사 임기훈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직류 전동기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전동기의 특성 곡선이 있었죠. 예를 들면 부하전류와 토크, 그리고 부하전류와 속도 간의 그런 곡선을 모두 한 번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부하전류와 토크 곡선을 먼저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가로축이 부하전류고요. 그리고 세로축이 토크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토크가 K에 파이에 IA다라는 공식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분권 전동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 분권 전동기는 토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이 토크가 부하전류와 비례하다라는 관계를 가졌었죠. 자, 그래서 지금 교재를 보시면 이 분권 전동기를 지금 주황색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저도 똑같이 이렇게, 이게 바로 분권 전동기의 토크 곡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 직권입니다. 직권은요, 토크가 부하전류와 이번에는 비례하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다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토크는 부하전류와 비례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직권 전동기는 지금 빨간색이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 이번에는 제곱에 비례하니까 더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직권 전동기의 토크 곡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가동 복권과 차동 복권인데 저희가 이거는 크게 다루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발전기에서 다뤘던 내용이 똑같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동 복권은요, 전체 자속이 이렇게 분권 계자 자속과 직권 계자 자속이 있을 때 이 둘을 더한 게 가동 복권 발전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동기도 똑같습니다. 이 자속이, 전체 자속이 이 분권 계자가 만든 자속 파이1과 직권 계자가 만든 자속 파이2의 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차동 복권은요, 전체 자속이 이번에는 분권 계자가 만든 자속 파이1에다가 직권 계자가 만든 자속을 빼준다. 이게 바로 차동 복권 전동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우리는 가동 복권을 한번 알아볼게요. 가동 복권은요, 초록색으로 먼저 결과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가동은요, 이렇게 가파르긴 가파른데 직권만큼은 아닌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동 복권 발전기가 되고요. 그 다음 차동은요, 차동은 색깔이 지금 파란색이죠. 파란색으로 가동 복권 발전기를 나타냈을 때, 자, 가동 복권은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가동 복권 발전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동 복권은 이 직권 계자가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직권 계자에 흐르는 자속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 파이2가 증가를 하게 돼요. 파이2가 증가를 하게 되면 전체 자속이 증가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크는 K, 파이, IA라고 했는데 이 전체 자속이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니까 이 분권은 자속과 관계가 없었죠. 그런데 가동 복권은 자속에도 조금 영향을 받으니까 이 분권보다는 가파르고 대신에 직권보다는 가파르지 않은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차동 복권 전동기를 볼게요. 차동 복권 전동기는요, 이런 식으로 파이2가 증가를 하면, 다시 이렇게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파이2가 똑같이 증가를 하겠죠. 자, 그럼 증가를 했을 때 이 분권 계자가 만든 자속과 빼지게 되니까 전체 자속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속이 작아지니까 이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전류에만 비례하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자속이 감소하니까 더 가파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토크 곡선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거는요,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직, 가, 분, 다시 여기가 지금 잘못됐죠. 여기가 가동이 아니라 차동입니다. 차동. 여기가 차동 복권 전동기이고요. 앞을 따서 직, 가, 분, 차. 이것을 시험에 묻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전동기가
이 부하 전류에 따라서 그 변화하는 그 변화율이 큰 순으로 나타낸 겁니다. 큰 순으로 직권, 가동 복권, 분권, 차동 복권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변화율이 작은 거를 물으면 반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시험에서는요, 이것만 물어봅니다. 아니면 이렇게 그래프를 줘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글로 변화율이 가장 큰 직류 전동기의 순서를 나타내시오 하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직가, 분, 차를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하 전류와 토크 곡선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은요, 부하 전류와 속도에 대한 곡선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속도에 대한 거니까 속도 공식 N은 K의 파이분의 V-IA의 RA다라는 식이 있습니다. 물론 직권은 여기에 계좌에서 발생하는 전압까지 고려를 해줘야지만 이거는 지금 무시를 하자고요. 자, 그럼 먼저 이번에도 분권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분권은 자속이 일정합니다. 우리가 분권 전동기는요, 자속이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자속이 일정하면 이 파이가 일정하고요. K는 상수니까 당연히 일정하고, 우리가 이 V는요, 이 특성 곡선을 나타낼 때 단자전압 V와 그리고 RF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V도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K, V, 파이가 다 일정하고 이렇게 부하 전류가 증가할수록 이 전압 강화만 증가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이번엔 곡선이 자, 똑같이 분권은 주황색이죠. 자, 분권은 이렇게 부하 전류가 증가할수록 속도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너무 변화가 커서 다시 그리면 자, 이렇게 부하 전류가 증가할수록 속도가 감소하는 이런 곡선을 띈다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분권입니다. 자, 여기서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 분권은 타여자와 비슷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분권은 타여자와 동일한데 실제 시험은요, 이 타여자에 대한 거는 묻지 않고 이렇게 복권, 직권, 그리고 복권에 대해서 다시 분권, 직권, 복권에 대해서만 물으니까 타여자는 이 분권에 해당을 하지만 시험엔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권까지 나타냈어요.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바로 직권입니다. 이 직권은요, 우리가 직권은 속도가 어떻게 됐었죠? 자, 이렇게 K가 일정하고요. K가 일정하고 그리고 이 파이가 IF랑 같다 했는데 이 직권은요, 회로가 직렬 연결이니까 IF와 I가 거의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권은 결과적으로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결과적으로 N이 부하 전류와 반비례하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곡선으로 나타내면요, 우리가 직권은 빨간색으로 했었죠. 직권은 이렇게 반비례하는, 이게 바로 직권 전동기의 전류에 따른 속도 곡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동 복권 전동기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가동 복권은요, 전체 자속이 파이 1과 파이 2의 합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전류가 증가할수록 이 파이 2가 직권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해서 자속이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전체 자속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자속이 여기 지금 이 자속이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면 속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동 복권 발전기는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으로 어떻게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직권보다는 떨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속도가 더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자속이 증가해서 속도가 더 떨어지니까. 이게 바로 가동 복권 전동기의 부하 전류와 속도 특성 곡선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차동 복권 남았죠. 차동은요, 파이가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하 전류가 증가할수록 파이 2가 증가를 하니까 전체 자속은 빼져서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럼 작아지면 이번에는요, 여기가 작아지고 자속이 작아지면 속도는 더 빨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파란색으로 자동 복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지는 않고 일정하게 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 폭이 굉장히 미비하게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차동
복권 전동기의 특성 곡선이 돼요. 자, 그러면요. 이 속도도 마찬가지로 이 변화율이 큰 거를 따지면 앞에만 따면 직, 가, 분, 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토크도 큰 순위, 직가, 분차, 그리고 속도도 직가, 분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직가, 분차만 가지면 시험에서는 거의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속도까지 알아보았고 마지막 이 속도와 토크 간의 곡선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먼저 이거는요. 결과를 한번 먼저 나타내 볼게요. 제가 결과를. 자,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하나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파란색은요. 여러분들이 전동기의 토크 곡선이다. 속도에 따른 전동기의 토크 곡선이고, 그리고 이 빨간색은요. 바로 부하의 토크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동기 토크는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동기 토크는 말 그대로 전동기가 회전할 때 발생하는 힘이겠죠. 자, 그런데 이 부하 토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그냥 부하가 이 전동기의 토크를 저항하는 그런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료수 병을 딸 때 제 손이 전동기 토크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료수를 따기 위해서 돌리죠. 자, 이렇게 돌릴 때 이 병뚜껑이 바로 부하 토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힘이 병뚜껑이 버티고 있는 이 힘보다 약하면 돌아가지 않겠죠. 근데 내가 더 세면 병뚜껑을 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 지점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 지점을 보면 전동기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더 크죠. 더 크기 때문에 여기는요. 전동기가 힘이 더 남아요. 그래서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기는 이곳을 한번 볼게요. 이곳은요. 오히려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부하 토크가 전동기 토크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 토크가 너무 작으니까 이 속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지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안정한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곡선이 바로 교재에 뭐라 나와 있죠? 바로 전동기의 안정 운전 조건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선 물론 직류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 유도 전동기의 안정 조건이다라고 해도 이게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직류에서도 이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엔 안정 조건이었는데 만약에 여기가 바뀌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이번에는요. 이 빨간색이 전동기 토크가 되고, 이건 나쁜 예시입니다. 전동기 토크. 그리고 파란색이 부하 토크라고 해볼게요. 자, 이번엔 초록색으로 같은 지점에서 이번에는요. 부하 토크가 더 크죠. 그리고 전동기 토크가 더 작습니다. 이 경우엔 저희가 뭐라 했죠? 속도가 더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떨어지게 되고요. 이 지점은요. 전동기 토크가 크고 부하 토크가 더 작으니까 여기는 힘이 남아서 속도가 더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럼 결국에 이 둘이 절대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안정한 운전을 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아요.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렵게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 지금 교재를 보시면 D, T, M이고, 그리고 분모는요. D, D에 N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저도 지금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은 더 헷갈리겠죠. 이렇게 D, T에 여기는 부하니까 로드 있죠. 로드. 그래서 L의 약자를 따서 L이라고 하고 여기는 D, N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요. 그래프가 안 나오고 이렇게 다 값으로 출제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 D, N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그 말은 뭐예요? 이 변화율은요. 기울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의 기울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울기다 라고. 자, 그런데 그러면 안정적인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희가 아까 올바른 곡선일 때는 여기가 부하 토크이고 여기가 전동기 토크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기울기를 보시면요. 이 전동기 토크는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기울기의 부호가 마이너스,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이고요. 반대로 이 부하 토크는 플러스가 되겠죠. 지금 기울기를 보시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기울기가 증가를 해서 변화율이 증가를 해서 플러스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부하가 더 크면 안정한 운전을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반대면 안정한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시험은요. 이렇게 값이 나와서 안정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골라라 라고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류 전동기의 운전입니다. 우리가 이 전동기의 운전을 배우면요. 이렇게 크게 4가지를 배우게 돼요. 첫 번째는 기동, 두 번째는 속도 제어, 세 번째는 역회전, 네 번째는 제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4가지를 배우는데 벌써부터 막막해 할 수 있겠죠. 막막해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전동기 운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동기의 운전을 자동차의 운전이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이 기동은 이 자동차의 운전에서 시동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움직이기 전에 시동을 걸죠. 그 시동이고요. 이 속도 제어는 그냥 자동차에서도 속도 제어가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속도가 계속 하나로 가지 않죠. 속도를 줄이고 더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역회전은요. 역회전 같은 경우는 후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동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전동기 운전 4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동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동입니다. 기동. 자, 우리가 기동은요. 방금 뭐라 했죠? 제가 자동차에서는 시동과 같다. 시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가 시동을 할 때는요. 자동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정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동기가 회전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럼 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역기전력이 0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동기가 회전을 할 때 이 권선에 있는 도체가 자기장을 끊어서 기전력을 만든다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역기전력이었어요. 그런데 전동기가 정지해 있습니다. 시동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정지해 있으니까 당연히 권선이 자기장을 끊을 수가 없고 발생하는 기전력도 없겠죠. 그래서 역기전력이 0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권 전동기가 있어요. 분권 전동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곳에 전동기가 지금 회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제가 전동기를 돌리기 위해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인 전원을 공급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겠죠. 자, 그런데 이곳에 역기전력이 없으니까 이 전압은 모두 이 전기자 저항에 걸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기자 저항에 모든 전압이 다 걸리게 되니까 이곳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는 매우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역기전력이 0이기 때문에 이 전동기에 감아져 있는 코일이 손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동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동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동 조건 첫 번째. 자, 우리가 역기전력이 0이 돼서 코일이 손상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코일이 왜 손상된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 흐르는 기동 전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동 전류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코일이 손상되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동 전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 토크는 기동할 때니까 기동 토크라고 할게요. 기동 토크는 충분히 커야 합니다. 자, 토크는 좀 커야 돼요. 왜냐하면 기동시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민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자동차가 있고 제가 자동차를 밉니다. 자, 그럼 자동차가 처음에는 정지해 있을 때 잘 안 밀리죠. 안간힘을 줘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움직이게 되면 어느 순간 쉽죠? 쉽게 자동차가 밀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 이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기동일 때는요, 힘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힘이 뭐였죠? 바로 토크였습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는 충분히 커야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기동 조건이었어요. 자, 그 다음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를 보시면 지금 기동 시 분권 전동기의 저항값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를 잠깐 지우고, 자, 우리가 그러면 분권 전동기가 있을 때 기동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동 전류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토크는 또 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권 전동기에 어떤 장난을 치냐,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가변 저항기를 달고요. 우린 이것을 계자에 달렸으니까 계자 저항기 FR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F는 마그네틱 필드의 그 F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자에도 이렇게 가변 저항기를 달게 됩니다. 이때 전기자에 달리고 여기가 기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동 저항기다라고 해서 S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기동 시 분권 전동기가 최대값을 갖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자, 초록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FR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동 저항기 SR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분권 전동기를 기동할 때 먼저 이 계자 저항기는 최소로 해둡니다. 그냥 최소가 아니라 0으로 해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R은요, 반대로 최대로 설정을 하게 돼요. 자, 이유는 이 FR 같은 경우는요, 기동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이 SR을 최대로 하는 이유는 기동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자, 결국 뭐예요? 우리가 FR이랑 SR을 설치한 이유는 이 기동 조건을 만족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면 먼저 FR부터 볼게요. FR은요, 자, 여기가 FR이죠. 여기를 0으로 해둔다 했어요. 기동시는 0으로 하는데 우리가 0으로 해두면 여기에 저항이 작아지겠죠. 계자 쪽에 저항이 작아지니까 여기 계자로 흐르는 계자 전류는 커지게 되겠죠. 기동시에 가장 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자에서 발생하는 자속도 커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토크라는 것은 K에 파이에 IA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자속이 증가를 하니까 토크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동시에 이렇게 FR을 0으로 해서 자속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SR을 최대로 하는 이유는요, 여기죠. SR을 최대한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곳에 있는 저항이 매우 커지겠죠. 가장 커지니까 최대로 했을 때 그럼 이곳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이 크니까 작아지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기동 전류는 작아져야 좋은 거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SR을 최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동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직류분권 전동기의 전격 전압이 200V, 전부와 전기자 전류가 50A, 전기자 저항이 0.35입니다. 이 전동기에 기동 전류를 지금 전부와 전류의 1.7배로 하기 위한 기동 저항값을 묻고 있어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분권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권 전동기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값들을 한번 나타내 줄 건데 제가 극성은 임의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격 전압이 200V니까 여기가 200V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전부와 전기자 전류가 50A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50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전부하입니다. 전부하. 그러니까 부하가 최대로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전기자 저항이 0.35m 까지 주어졌어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요, 계자에 대한 조건은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계자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을 무시를 해줘도 되겠죠. 우리가 계자에 대한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무시를 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지우고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는 얼마죠? 바로 50 곱하기 0.3을 해서 이곳이 지금 15V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역기전력, 전동기에서 만드는 역기전력은 내가 공급한 200V에서 15V만큼 뺀 역기전력이 185V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성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운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요, 지금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타낸 거는 전부하일 때입니다. 전부하일 때. 자, 전부하에서는요, 지금 역기전력이 185V이고, 그리고 전압강하, 우리는 소문자 E라고 했었죠. 지금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전압강하는 15V입니다. 자, 그리고 전부하 전기자 전류는요, 전기자 전류 IA는 50A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요, 기동 전류를 전부하 전류의 1.7배로 할 때, 그때 기동 저항값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동시죠, 기동시. 그래서 우리는 기동시 일대를 한번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동시는요, 역기전력이 얼마죠? 바로 여러분들이 0V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기동은요, 제가 자동차에서는 시동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시동이면 정지해 있는 상태죠. 정지했으니까 권선이 자기장을 끊을 수가 없겠죠. 그럼 만들어내는 기전력이 없고, 그때 역기전력이 0V이다 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때 E는 전압 강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전기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전동기가 역기전력을 못 만들어. 지금 0V입니다. 그럼 내가 공급한 전압 200V는 고스란히 이렇게 전기자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전압 강하 E라고 하는 것이 200V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기자 전류는요, 우리가 ohm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여기서 문제에서 R은 0.3이고요. V는 200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계산하면요, 이 기동 전류가 666.67A라는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동 전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전기자 권선이 소손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린 기동 시에는요, 이 기동 전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문제는요, 1.7배가 될 수 있게 제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전류가 1.7배가 돼서 원래는요, 1.7배를 해주면 50 곱하기 1.7은요 85A가 나옵니다. 원래는 기동전류가 85A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666.67A가 아니라. 자, 그럼 우린 이렇게 기동전류를 낮추기 위해서 뭐라고 했었죠? 분권 전동기는 이렇게 기동 저항기를 설치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저항을 제가 R이다 라고 하면요, 지금 다시 열로 돌아와서 여기에 플러스 R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R을 넣었을 때 전류가 85A가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기동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타내 보면요, 이렇게 0.3 플러스 R에다가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겨주고요, 이 85를 이쪽으로 넘겨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85분의 200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 0.3을 반대편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0.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요, 계산기에 넣어주면 그 값이 2.05oh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1.7배로 하기 위한 기동 저항 값은요, 대략 2ohm이 된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은요, 자, 직류분권 전동기의 기동 시에는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권 전동기는요, 이 기동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F,
R을 설치를 하고요. 계좌 저항기를 설치를 하고 또 S, R을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FR은요. FR은 최소로 한다라고 했어요. 거의 최소를 그냥 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는요. 0으로 둔다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SR, 기동 저항기는 오히려 최대로 해달라고 했었죠. 자, 이때 최소로 하는 이유는 기동 토크를 크게 해주기 위해서이고요. 이 SR을 최대로 하는 이유는 기동 전류를 낮추기 위해서, 기동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 문제에서 지금 묻는 거는요.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입니다. 저항값은 최소 또는 0으로 해둔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속도 제어입니다. 자, 우리가 속도 제어는요. 자동차의 운전에 있어서 속도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속도 제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도 n이라고 하는 거를요. k의 파이분의 v-iara로 표현을 했었죠. 자, 여기서 그럼 우리는 이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k는 상수니까 일정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총 3가지를 바꾸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계좌를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때 내가 이 한 가지를 바꾸게 되면은요, 이 나머지 뭐 k든 v-iara든 나머지 값들은 모두 일정하다라는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파이를 바꾸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 저항,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자 쪽에 있는 저항 RA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요, 공급하는 단자전압 V를 바꾸는 방법에서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린 첫 번째로 먼저 이 자속을 바꾸는 계좌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 어디였죠? 바로 계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어 방법을 계좌 제어라고 하고 이렇게 분권 전동기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자, 이 계좌 제어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말 그대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속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좌 쪽에다가 이러한 가변 저항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좌 쪽이니까 계좌 저항기라고 해서 FR이라고 배웠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속을 바꿔주기 위해서 자, 어떠한 것이 있냐? 첫 번째로 이 FR을 좀 더 위에다가 자, 우리는요 FR을요 키우게 되면 자, FR을 키우게 되면 이 FR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커지게 되겠죠. 커지게 되면 이 계좌 쪽에 있는 전체 저항, 이곳이 RF다라고 한다면 RF를 포함한 전체 저항이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저항이 커지니까 이 계좌 쪽에 흐르는 계좌 전류 IF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동기에 V만큼의 전원을 공급했을 때 우리는 부하 전류가 흘렀고 이 부하 전류는 분권이니까 나눠서 흘렀죠. 이렇게 계좌 쪽으로 흐르는 계좌 전류가 있었고 하나는 전기자 쪽으로 흐르는 전기자 전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계좌 쪽의 저항이 커지니까 당연히 이 전류는 작아지게 되겠죠. 자, 이래서 전류는 작아지게 되고 전류가 작아진다는 건 뭐죠? 전류가 작아지면 파이가 작아지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좌 전류가 적어지니까 당연히 발생하는 자속이 작아지고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속도는 커지게 된다.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자속이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이 N은 커지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요. FR이 작아집니다. 자, 이번엔 바로 해볼게요. 그럼 전체 저항은 작아지고 반대로 전류는 커지게 돼서 자속은 마찬가지로 계좌 전류가 커지니까 자속도 증가하게 되겠죠. 자, 자속이 증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꾸고 싶은 이 속도 N이라고 하는 거는요. 작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계좌 제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좌 제어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계좌 제어는요, 첫 번째로 이렇게 FR, 계좌 저항기를 조작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 조작이 간편하다.
조작이 매우 쉽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엔 단점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단점이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다소 어렵다 또는 곤란하다라고 합니다. 속도 제어가 곤란합니다.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자속을 변화시키죠. 자속을 변화시키고요. 자속을 변화시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자속을 한없이 작아지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자에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 있다라고 배웠죠. 자, 이렇게 자속이 너무 작아지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속은 작은데 전기자 반작용은 그대로니까 이게 전기자 반작용의 쪽에 영향이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죠? 바로 중성축이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 반작용이 커지니까 이 중성축이 이동하는 그 각도도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속을 너무 작게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자속도 너무 키울 수도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속을 너무 키우게 되면 계자 철심이 포화하죠. 내가 만들 수 있는 자속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자기 포화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 자기 포화에 의해서 이 계자는 한없이 작아질 수도, 그리고 또 한없이 커질 수도 없고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의 변화도 당연히 제한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속도가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계자 제어는 우리가 전력 손실이 작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력 손실은요, 이렇게 I 제곱의 R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때 전력 손실은요, 이 계자 저항기를 설치함으로써 이곳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계자 저항기가 어디에 있죠? 이렇게 계자 쪽에 있죠. 자, 그러면 계자 전류의 영향을 받아서 이때 전력 손실은요, IF의 제곱의 R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IF가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랬죠? 이 계자 쪽의 저항은요, 기본적으로 이 전기자랑 비교했을 때 그 저항이 매우 큽니다. 이곳의 저항이 훨씬 더 크니까 당연히 부하 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나뉘어지는데 이 계자 전류가 작고요, 전기자 전류는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작은 계자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은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력 손실이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여기다 적겠습니다. 이 계자 제어는요, 다르게 말하면 정출력 제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와요. 시험에서 뭐라 나오냐? 자, 정출력 제어에 해당하는 속도 제어법을 고르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계자 제어를 골라주셔야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우리가 자속을 변화한다라고 했어요. 자속을 변화하면 그 외의 것들은 전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K는 당연히 일정하고 이 위에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공급한 전압에다가 전압 강하를 뺀 나머지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역기전력 E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역기전력에다가 내가 전기자 전류 A를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역기전력과 그곳에 흐르는 전류를 곱했어. 그러면 바로 우리는 이 전기자 쪽에서 발생하는 출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 P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역기전력이 일정하고요, 우리가 전기자 전류도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출력도 당연히 일정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 계자 제어를요, 정출력 제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계자 제어를 알아봤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요, 저항을 바꿔주는 저항 제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 제어는요,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이 저항 제어는 실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 특징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저항 제어는요, 기본적으로 전력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 손실은 똑같이 I 제곱에 R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저항 제어는요, 말 그대로 이 전기자 쪽에 저항을 제어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엔 전기자 쪽에다가 이렇게
가변 저항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가변 저항기의 저항을 R이라고 하고 이 전기자의 저항을 우리가 RA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전력 손실은요. 우리가 가변 저항기 R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이고요. 이때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전기자 전류 IA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앞전에 뭐란 말했죠? 저희가 전기자 전류는 계자 전류에 비해서 훨씬 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IA의 영향이 크니까 이 전력 손실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전력 손실이 커지니까 손실이 커지면 당연히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저항 제어는 효율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 전압 제어인데 이 전압 제어는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게 대부분 전압 제어예요. 이 전압 제어는요 우리가 앞전에 말한 이 계자 제어 그리고 저항 제어의 단점들을 모두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압 제어의 특징들을 한번 바로 살펴볼게요. 먼저 우린 계자 제어의 단점이 뭐였죠? 바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곤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압 제어는 속도 제어가 매우 넓다.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항 제어의 단점이 뭐였죠? 효율이 나쁘다. 자, 그래서 전압 제어는요. 자, 저항 제어는 효율이 나쁜데 전압 제어는 효율이 좋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 이 전압 제어는 다른 색으로 전압 제어는요. 정토크 제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정토크 제어라고도 말을 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토크 타우라고 하는 거는 K의 파이의 I A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엔 전압 제어입니다. 전압 제어면요. 이렇게 전압을 바꿔주고 그 외의 것들은 전부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속 일정하고요. 전기자 전류도 일정해요. 자, 그럼 토크에서 자속 일정하고 전기자 전류 일정하니까 토크도 일정하겠죠. 그래서 정토크 제어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전압 제어가 시험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전압 제어는요. 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책을 보시면요. 뭐가 굉장히 많죠. 나머지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표시한 거 첫 번째로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는 크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이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압 제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이 워드 레오너드 방식은 어떤 속도 제어인가? 그럼 전압 제어라고 골라주시면 돼요. 추가로 이 워드 레오너드 방식에 대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내용들도요. 결국에 다 전압 제어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요. 또 효율도 좋고요. 자, 그리고 정토크 제어다라고 했어요. 자, 정토크 제어이기 때문에 이 워드 레오너드 방식은요. 토크가 일정한 아변기에서 사용을 하고요. 속도가 광범위하게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엘리베이터에서도 사용한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일그너 방식이란 것이 있어요. 일그너 방식도 출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그너 방식이 어떤 속도 제어입니까? 그럼 전압 제어라는 것을 골라주시고요. 추가로 이 일그너 방식의 핵심은요. 바로 플라이 휠에 있습니다. 자, 이 플라이 휠이 뭐냐? 지금 칠판 공간이 없는데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플라이 휠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전동기가 이런 식으로 전동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전동기가 회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 플라이 휠이라는 거는 이렇게 전동기에 추가로 무거운 철바퀴를 이렇게 매답니다. 자, 그러면 전동기를요. 내가 회전을 시키면 이 플라이 휠도 같이 회전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플라이 휠은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내가 속도를 바꾸고 싶어. 그래도 얘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얘는 계속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이 휠을 통해서 관성이 커지게 되고요. 관성이 크다라는 거는 속도를 내가 나가려는 거는 계속 나가려고 하고 멈춰 있는 거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직한 녀석이죠. 그래서 이 플라이휠에 설치해서 이 일근화 방식은요, 부하 변동이 많은 곳에 이 일근화 방식을 사용한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시험에서 부하 변동이 큰 그런 기기에서는 어떤 속도 제어를 해야 하나? 그럼 우리는 일근화 방식을 사용한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속도 제어였어요. 자, 속도 제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요, 역회전이 있어요. 역회전. 자, 역회전은 이렇게 칠판을 지우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회전은요, 할 게 없어요. 자, 왜 할 게 없냐?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머릿속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없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역회전은요, 우리가 자동차의 운전에 있어서 후진이다라고 했었죠. 속도를 반대로 하는 것. 자, 우리는 이전에 이 타여자 방식,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여자 방식으로 이 직류 전동기의 종류를 나뉘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타여자 방식은요, 내가 만약에 공급 전원에 극성을 반대로 했을 경우에, 자, 이때 어떻게 했었죠? 이때 우리는 속도가 다시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되는 역회전이 된다라고 했었죠. 속도가 제어되는 게 아니라 역회전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반대로 이 자여자 방식은요, 똑같이 공급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했을 때 이번에 이 자여자 방식은요, 역회전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랬죠? 이 자여자 방식 같은 경우는요,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방향이 항상 동일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공급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전류도 반대로 흐르겠죠. 이때 계자 전류에 의한 자속의 방향과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래서 기존의 운동 방향이 위였다면 이게 둘 다 반대로 됐을 때 제 엄지는 항상 그대로 있죠. 회전 방향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여자 방식은요, 역회전이 안 됐고, 타여자 방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일정한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역회전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여자 방식이 역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자여자 방식은요, 역회전을 하기 위해서 계자, 건성과 전기자, 권선 중 하나의 극성만 반대로 해야지 역회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는 그대로고 하나만 바뀌어야 한다. 얘가 바뀌면 얘는 그대로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역회전은 이게 끝이에요. 역회전은 없습니다. 할게. 자, 그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제동이 있죠. 제동. 자, 제동은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 정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하는 것처럼. 자, 이번에는 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제동은요, 자, 결과 먼저 적어볼게요. 첫 번째로 역전 제동이 있고요. 두 번째로 발전 제동. 세 번째로 무엇이 있냐? 바로 회생 제동이 있습니다. 회생 제동. 자, 각각이 어떤 제동 방식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자, 역전 제동은요, 자, 이렇게 전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동기를요, 모터의 약자를 따서 대문자 M으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동기가 회전을 했을 때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멈추고 싶어. 그러면 이 역전 제동이라고 하는 건요,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합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돌고 있는 방향과 역으로 힘을 가하니까 급정거가 가능합니다. 이 역전 제동은요, 급정거가 가능해요. 대신에 우리가 힘으로 멈추는 거니까 기계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역전 제동은 이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발전 제동이 있습니다. 자, 발전 제동. 자, 발전 제동은 똑같이 이렇게, 자,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있고요. 우리가 모터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었죠. 자, 이렇게 전원을
전동기에 공급을 해줬을 때 우리는 전동기가 회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동기가 회전을 하면요. 만약 이 전동기에 부하가, 자, 이렇게 부하 또는 로드라고 합니다. 짐이라고 해서 부하, 로드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부하가 달려 있는데 제가 그 부하를 예를 들어서 선풍기, 팬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풍기 팬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풍기 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선풍기를 이 전동기에 팬을 달아서 전동기가 돌면서 같이 돌아서 그렇게 동작을 하죠. 자, 그러면 전동기가 회전을 하니까 이 팬도 당연히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잘 회전하고 있다가 내가 멈추고 싶어. 그러면 전원을 끄겠죠. 자, 이렇게 전원을 껐을 때 이 전동기가 바로 멈추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관성, 우리가 질량을 가진 물체는요, 모두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관성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원을 껐지만 기존에 돌던 방향으로 계속 돌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전동기는요, 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하에 있는 팬도 멈추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때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이 전동기가 돌 때 기전력을 만들죠. 우리는 전원이 있을 때는 그걸 역기전력이라고 했는데 전원이 없으니까 이때는 그냥 유기기전력을 만들고 이때는 발전기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유기기전력을요, 멈추기 위해서 이걸 소비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발전제동은 저항을 설치를 해서, 자, 이렇게 저항해서 이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을 소비를 합니다. 자, 이때 무엇으로 소비하냐? 바로 열로 기전력을 모두 소비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기전력을 버리는 거죠. 자, 이 발전제동은 결국에 저항이 열로 소비를 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 않고, 난 버리지 않을래, 난 이것을 다시 재활용할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회생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생제동은요, 다시 전원에다가, 자, 내가 전원을 껐을 때 만들어지는 기전력을요, 다시 전원에 반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회생제동은요, 키워드가 바로 전원 반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일상생활에서 실제 접목이 된 사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바로 전기차가 있어요. 전기차. 이 전기차는요, 회생제동으로 이 제동을 합니다. 이 회생제동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전기차는요, 전기로 운전을 하죠. 자, 전기로 운전하려면 자동차 내에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때 내가 배터리를 그냥 쓰기만 하면 운전을 멀리까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는요, 내가 제동을 하면서 이 만들어진 기전력을 다시 배터리에 재충전을 해요. 자, 이렇게 충전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더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고 더 멀리까지 운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회생제동은요, 아직까지 발전이 안 돼서 이 전기차의 승차감을 조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탈 경우에 그 멀미를 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이 회생제동이구나. 이 회생제동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류전동기의 운전까지 한번 알아보았어요. 다음은 효율과 손실입니다. 자, 이 효율과 손실은요, 항상 붙어 다녀 있어요. 자, 왜냐면 우리는 손실은 커질수록 효율은 떨어지게 되겠죠. 반면에 손실이 떨어지면요, 효율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효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 효율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내가 이 필기 시험을 한 달 만에 취득을 할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달 만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80점으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요, 내가 한 달 동안 같은 시간을 공부해서 나는 60점으로 합격을 했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론 두 분 다 합격을 한 거는 대단한 일이지만 여기서 공부 효율을 따져본다면요, 당연히 같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을 때 80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공부 효율이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운동을 했을 때 더 많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뭐 운동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식단 같은 거를 조절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운동을 똑같이 1시간을 했는데 몸 그대로인 사람들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운동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전기에서도요, 그래서 이 효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가전제품을 보시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표란 것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그 등급표가 더 높은 것이 좋겠죠. 자, 같은 에어컨을 구입을 했을 때 어떤 에어컨은 내가 전기세를 많이 넣어야지만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이 있고요. 또
다른 에어컨은 내가 전기 요금을 조금만 넣어도, 전기 요금이 조금밖에 안 들어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후자의 에어컨을 사용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기에서 효율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효율을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효율 이렇게 적을 수가 없겠죠. 이것을 문자로 바꿔줘야 합니다. 문자로 우리는 효율을 이런 식으로 이타로, 이렇게 이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타라고 하고, 첫 번째로 이 효율은요, 실측 효율과 규약 효율로 나뉘게 돼요. 총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자, 먼저 실측 효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그래서 실측 효율 이타는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으로 100분율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실측 효율은 뭐냐면요, 내가 실제 입력을 측정하고 또 출력을 측정해서 효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 효율이란 거는 입력분의 출력, 내가 넣은 것분의 나온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일일이 입력 측정하고 출력을 측정해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의 효율을 알고 싶어요. 자, 그럼 내가 가동을 시켜서 나오는 출력 값을 계산해서 이 효율을 구한다는 겁니다. 조금 비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실측 효율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전기에서는 이 실측 효율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이 규약 효율이란 것을 사용을 해요. 여기서 이 규약은요, 여러분들이 약속한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기준이 뭐냐면, 그때 기준은요, 바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바로 전기니까 전기 에너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발전기와 전동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그래서 발전기의 규약 효율을 먼저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모든 효율은. 그리고 입력은 운동에너지분의 전기에너지입니다. 자, 발전기는요, 내가 운동에너지를 넣었을 때 기전력, 즉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전기에너지가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규약 효율로 이 발전기의 효율은요, 자, 전기에너지가 기준이니까, 자, 전기에너지는 뭐죠? 출력이죠. 그래서 분자가 출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전기에너지, 즉 출력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 입력도 출력으로 나타내 줘야 돼요. 자, 그럼 출력에다가 어떤 걸 더해야 되죠? 바로 손실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동작은요, 내가 어떠한 것을 넣어줬을 때 그런 손실을 제외한 나머지가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력은요,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값이 돼요. 똑같이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우리가 100분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는요, 똑같이 입력분의 출력이고요. 그리고 전기에너지를 넣어줬을 때 운동에너지가 나오는 전기에너지분의 운동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마찬가지로 전기에너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 입력이 기준이 돼요. 자, 전동기는 입력이 기준이고요. 자, 그럼 분자도 입력으로 나타내줘야 하는데, 자, 출력은 입력에다가 손실을 뺀 나머지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손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100분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때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 발전기에서, 발전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변압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의 규약 효율도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 변압기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이 변압기는요, 전기에너지를 넣어줬을 때 다른 전기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전기분의 전기예요. 그럼 좀 모호하죠? 자, 모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출력, 우리가 만들어낸 원하는 것이 전기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에 발전기와 동일하게 출력을 기준으로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다라고 말한다라고 가볍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다시 언급이 되니까 그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효율은 끝났어요. 자, 효율은 끝났고 그 다음은 손실입니다. 손실. 자, 손실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나뉘게 돼요. 첫 번째로 고정손과 가변손으로 나옵니다. 자, 이때 고정손, 고정은요, 고정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뭐가 변하지 않냐? 바로 부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정손을요, 다르게 말하면 무부하손,
부하가 없어도 항상 발생하는 그런 손실이다라고 해서 무부하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변손은요. 자, 이 가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에 따라서 변하는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부하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부하손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고정손은요, 다시 철손과 기계손으로 나뉘게 돼요. 자, 이때 철손은요, 철덩어리에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었죠. 철손은 이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인데, 그 철손은 다시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으로 나뉘게 되고, 그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공식은요, 뒤에 변압기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있구나 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기계손으로 나뉘게 돼요. 자, 이 기계손은요, 풍손과 마찰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풍손은 이 기기와 전기자와, 그러니까 전기자와 그 외에 공기, 전기자와 공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손실을 우리는 풍손이라고 하고요. 마찰손은요, 그 공기 외에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는 마찰손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기계손이라고 하고요. 자, 가변손은 다시 동손과 표유부하손으로 나뉘게 돼요. 자, 이때 동손은요, 말 그대로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i제곱 R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이 부하는 전류다라고 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동손에 들어간 걸 보면 이렇게 i제곱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전류가 곧 부하니까 부하가 변하면 i제곱만큼 이렇게 동손이 변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기자에 있는 전기자 저항에서 발생하는 자, 이런 동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RA, 그리고 계자에서 발생하는 동손도 있겠죠. 이렇게 IF, RF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유부하손은요, 이런 동손 외에 부하에 따라서 부하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손실을 통틀어서 표유부하손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그냥 다 합쳐서 우린 이것을 측정할 수 없는 표유부하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효율과 손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해주실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효율이 최대가 되는, 그러니까 가장 높은 효율인 거죠. 높은 효율. 자, 그때를요, 우리는 이 고정손과 또는 무부하손, 아니면 이 가변손 또는 부하손이죠. 이 고정손과 가변손이 서로 일치를 할 때 우린 이때 최대 효율이 발생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자, 우리가 이 효율은요, 손실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커지는 거 맞지 않나요? 손실이 0이면 이 효율이 100%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고정손과 가변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라고 합니다. 왜 손실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쩔 수 없이 항상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손실이 없다라는 건요, 굉장히 이상적인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최대 효율이 발생하는 지점, 이것을 미분을 통해서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과정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 값이 고정손과 가변손이 서로 같을 때 그때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 자, 이렇게 효율과 손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교재 뒷장을 넘겨보시면요, 이 직류기의 시험과 특수 직류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직류기의 시험을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요, 토크 및 실측 효율 측정 시험이란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체크를 한 부분이 있죠. 자, 이 체크를 한 부분이 실제 시험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대형 직류 전동기 토크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뭐라 적혀 있죠? 바로 전기 동력계. 정답이 전기 동력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요. 바로 온도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온도 시험은요, 말 그대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실부하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실부하법은요, 실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기에 온도를 직접 측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사용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뜨거운 기기를 온도 측정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
굉장히 한정적인 데서만 사용을 합니다. 뭐 용량이 작은 그러한 기기에서만 실제 이 실부하법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반환부하법이란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 내용도요, 여러분들이 깊게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자, 온도 시험에서 가장 좋은 방법,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환부하법이다. 자, 반환부하법이다라고 시험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직류기의 시험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온도 시험은요, 당연히 직류기의 온도 시험은 포함이 되고요. 추가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추가로요, 변압기에 아직 여러분들이 변압기는 안 배웠지만 이 변압기의 온도 시험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뭔가요? 라고 한다면 그때도 반환부하법을 골라주셔야 돼요. 시험에는 대부분 이 변압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변압기의 온도 시험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변압기로 묻기 때문에 똑같이 반환부하법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 반환부하법의 종류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가끔. 자, 그 종류가 무엇이 있냐면 지금 교재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홉킨스법, 그리고 카프법, 그리고 블론델법. 자,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는 안 되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자, 반환부하법에 대한 그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을 묻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홉킨스법, 카프법, 블론델법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를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류기의 시험은요, 간단하게 끝이 나요. 여러분들이 핵심만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 직류기가 있어요. 자, 특수 직류기는요, 서브모터, 그리고 스태핑 모터가 있고, 지금 교재를 보시면 증폭기, 그리고 로젠베르그 발전기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그 두 개는요,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자, 이 서브 모터와 스태핑 모터가 출제가 종종 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특징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전부 다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특징이 굉장히 다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서브 모터 그리고 스태핑 모터의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항상 나쁜 보기가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이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선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왜냐하면 이 서브모터랑 스태핑 모터는요, 뭐 대학생분들이 뭐 대학교 때 뭐 졸업작품, 뭐 이런 작품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부품들을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때 대부분 이 서브모터와 스태핑 모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듭니다. 자, 왜 그러겠어요? 이 둘이 굉장히 성능이 좋으니까 당연히 특징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특징 중 틀린 것을 물으면 기본적으로 나쁜 보기가 정답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추가로 이 서브모터에서, 자, 이때 서브모터의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중 대표적인 게 그 보기, 틀린 보기입니다. 우리가 기동, 다시 우리가 직류 서브모터에 기동 토크가 있고요. 그리고 교류 서브모터에 기동 토크가 있어요. 자, 이들 중에 뭐가 더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건 좋다 하기도 그렇고 나쁜 보기다 하기도 그렇죠. 헷갈립니다. 그래서 실제 출제도요, 이걸로 틀린 답안을 예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건 무엇이냐면 항상 직류가 크다라고, 매우 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류 기동 토크가 매우 작아야 할 것이란 특징이 있게 돼요. 자, 이게 헷갈리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스태핑 모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 최근 이 기출의 그 출제 빈도를 보니까 이 스태핑 모터에 대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노란색으로 중요하니까, 자, 이 스태핑 모터는요, 그 안에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텝 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이 스태핑 모터가 어떤 전동기인지 한번 알아보면요, 이 스태핑 모터는 바로 펄스 구동형 전동기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전동기는 전동기인데 이러한
펄스 신호가 이러한 신호입니다. 자, 이런 펄스 신호를 전동기가 받았을 때 어떤 일정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펄스 신호를 계속 받으면서 전동기가 회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바로 이 스텝각입니다. 스텝각. 자, 이 스텝각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러한 펄스 신호가 하나가 왔을 때, 이 모터가 몇 도 움직이겠다, 몇 도 회전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스텝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그 스텝각이 2도다라고 해볼게요. 스텝각이 2도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스태핑. 주파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주파수는요, 말 그대로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냐 이거죠. 자, 그런데 스태핑 주파수는 그러면 이런 펄스가 1초 동안 몇 개가 오냐 이거입니다. 1초 동안. 자, 그래서 저는 그 예시로 1초에 1800개의 스태핑 주파수, 즉 펄스가 1800개가 1초 만에 온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스태핑 주파수는요, 이 스태핑 주파수는 1800 단위는 PPS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PPS는요, Pulse per Secon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당 몇 개의 펄스가 오나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00개가 왔다 해서 1800 PPS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러면 초당 회전각은 얼마인가요? 이 초당 회전각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초당 회전각은요, 그러면 내가 1초 동안 펄스 신호를 받았어. 그럼 전동기가 총 얼마만큼 회전을 하냐, 그 각도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스텝각을 2도라고 했고 스태핑 주파수가 1800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초당 회전한 총 각도는 당연히 스텝각에다가 이 스태핑 주파수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스태핑 주파수를 곱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예시로 나타낸 값으로 하면요, 3600도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1800을 해서 3600도, 1초 동안 3600도를 회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초당 회전수는 얼마인가요? 자, 이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초당 회전수는요, 결국에 내가 1초 동안 회전한 총 각도에다가 360도를 나눠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1초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600도죠. 이 3600도를 360도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이 계산값이 1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초 동안 3600도를 돌았다는 거는 결국에 이 전동기가 10바퀴 돌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초당 회전수는 결국에 1초에 몇 번 회전하나요? 이런 의미니까 결국에 10바퀴, 즉 10 RPS. 우리가 RPS가 초당 회전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0 RPS가 초당 회전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요,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실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스텝각이 주어지고요, 스태핑 주파수가 주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게 바로 초당 회전수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스텝각과 스태핑 주파수를 가지고 이 초당 회전수를 계산하는 이 방법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험에 최근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 스텝각, 스태핑 주파수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그 특징들도 묻는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 직류기까지 직류 전동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직류기가 끝이 났어요. 자, 어렵진 않았나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제가 굉장히 이 원리까지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렇게 가끔 넘어가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사 필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나는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뭐 다산에듀 홈페이지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의 댓글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자만의 그런 공부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효율에 대해서 배웠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 수업도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